이윤식 교수님께서 답변을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아주 조단조단 잘해주셔서 여러분들은 따라가기도 좋고 그런데 제가 쓴 글을 보시면 아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주 딴판으로 모든 게 그냥 분석적이고 방법론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말하는 저도 잘 모르겠고 또 이미 여러분도 한 번 읽어서는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원래 그 빅샷에 해당한다고 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조금 전에 그 우리 최 교수님 윌다브스키 경우도 그렇지 책들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대부분 학자들이 제일 많이 또 활용하고 인용하는 것도 책을 또 많이 활용을 하죠. 오히려 논문보다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학원에서 할 때 그런 적이거든.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대다수는 말 그대로 이제 국내용보다도 대외용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월드와이드로 이렇게 뛰기도 하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또 그렇게 나름대로 학교별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저기를 인정을 안 하고 또 별도로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 정책학회에 참 어려운 결정을 내리셔서 빅샷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저도 생각이 이분에 대한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다 비판적 고찰을 통해서 뭔가를 해볼 거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방향을 갑자기 중간에 또 선회를 해서 이번 전체를 이제 한번 국민세계를 더듬어서 과연 무슨 연구들을 했길래 후학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다음에 본래 이제 의도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기획에서 이것이 우리들 정책학이라는 게 원래 다문적이니까 통섭적으로 연구한다고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앞으로 그럼 우리 학계에서 국내에서 또 발전시켜 가야 될 건가 이런 차원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걸 또 바꿔가지고 아주 그 착실하게 이제 그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제가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에 저는 또 연구년을 NYU에 가 있는 동안 6개월만 일부러 이제 최 교수 3년 남았는데 저는 2년 남았는데 여기에 또 우리 2대 정책학회장 하셨던 분하고 제가 이제 한참 뒤지만 11대하고 그 다음에 12대하고 회장이 이렇게 또 앉아서 마지막 또 빅샷 페이퍼를 2층 마감을 해야 되는 이것도 또 이게 역사적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연구해 가야 되겠지만은 특히 저는 이를 통해서 이 정책 평가를 그렇게 많이 강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제가 만들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위원회 관여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평가가 정책 평가가 아닌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본질에 제대로 많은 접근을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말만 정말 그냥 평가인데 정책 평가는 아니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평가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 어떤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데 원래 이 스트레스가 잡혀서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약을 먹어서 물이 마르는데 목이 이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게 혀가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주 그 평가에서는 그래도 초창기에 너무 수고하신 우리 노 교수님 역할도 많고 그래서 아는 이 평가 분야의 학자들 중에 교과서를 통해서 와이스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모에 대한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여기에 또 우리나라에 물론 이분 제자를 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더더욱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분은
아까 윌러비스키 못지않게 원래 이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이룬 분들이 대다수가 좀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공부도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분은 문학으로 시작을 해서 영문학으로 시작해서 정치학을 하는데 행정학을 하고 정치학을 하고 그리고 정치학을 하면서 정책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행정학을 하고 뭐 이렇게 섭렵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교장들의 그 페이퍼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학문적이고 다분야로 접근하시는 것이 대다수예요. 또 우리나라도 워낙 이 마당발인 사람은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또 하나의 측면에서 굉장히 알려져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이분은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게 특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카먼센스의 평가가 아니고 평가는 방법론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방법론은 필수적이지만 사회과학적 방법론은 그 기초고 거기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은 방법론을 해야 그 다음에 분야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는 분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방법론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하게 돼 있고 여러분 아시는 거 심리하게 돼 있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복지하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처음에 평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여기 앞에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은데 심리학에서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이 사회심리학자든 일반 심리학자든 그 심리학들이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설계라고 하는 평가 설계. 그런데 마치 평가 설계 그러면 평가에서는 별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표 위주로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평가가 마치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지표 위주로 하는 거는 화장실에 가면 점검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죠? 그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 평가라고 한다는 건 그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개론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 너무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가 어디에서 봉착이 되냐면 과연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정책학이라고 하면 정책학에서 분야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교육학도 있고 복지학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심리학도 있고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특히 경제학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분야에 이제 substance area를 보강시키면 그 분야의 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이분이 연구한 것들이 대다수가 굉장히 그 말씀드린 대로 방법론 위주였고 또 원래 미시간이라는 데는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이제 대부분 학위를 한다고 그러면 일반 대학에서는 보통 방법론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ICPSR 코스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계량적 또는 과학적 뭐 방법 이걸 대단히 강조하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팅 비해도 거기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그렇게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학부를 했지만은 석사 박사는 이제 미시간에서 했는데 하고 나자마자 곧바로 이제 아주 그 특이한 계기로 이제 그 전임 교수로 채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에 바로 그 여러분 아는 케네디 스쿨하고 똑같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게 바로 미시간의 지금 포드 스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행정대학을 만들 때 주축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 나중에 거기에 이제 같이 또 똑같이 교육과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그 배경도 주로 조직적인 그러니까 퍼블릭 오가니제이션의 그 조직론은 굉장히 많이 또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조직적인 측면에서 그 연구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직 내에서 비해배가 어떻고 나중에는 혁신까지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거를 한 10수년을 이렇게 쭉 하면서 같이 평가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아시는 대로 평가라는 게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평가를 요 교수님이 와서 얘기하면서 정책학이라고 하는 걸 시작할 때 그때가 언제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이 넘어가야 되는 제가 나와서 86년에 나왔는데 이제 그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책도 보면 우리나라 교과서가 요 교수님하고 몇 권밖에 없었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평가라고 하는 분야는 아주 뒷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평가에 대한 특히 정책학이 아니고 평가에 대한 거장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아주 다방면에 저기에 대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근데 이분이 주로 관심을 갖고 얘기한 부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방법론을 초점으로 했는데 특히 이분은
무엇보다도 정책평가 및 정책평가 연구가 심리학 분야에서 발견됐던 그러한 분야를 바로 그게 이제 캠브리나 스탠리라고 하는 그 오르소독스한 위치를 점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출신입니다. 정치학 분야의 세광론으로서 이제 발전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보게 되겠고, 또 이분이 특히나 이론, 다시 말하면 평가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론의 기초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산을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뒤에 이제 논문도 보지만 그 논문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하이밸류의 어떤 저널에 들어가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계량적인 백그라운드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통섭적으로 많이 합니다. 통합적으로. 그래서 기획론에 따도 평가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기도 하고 조직이론이나 인과성 이런 것 특히 철학에 대해서 인과적인 철학에 대해서 이분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상대주의 철학 같은 것도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방법론 그러면 뭐 계량이라 하고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바로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분석 과정에서도 평가를 하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정책이 아까 말한 대로 목적부터가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이고 복잡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는데 그 정책의 구조 분석 하나도 없이 평가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나라 잘 알지만 저는 실무에 가서도 직접 했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정책이라는 건 우리는 말이 정책이지만 우리는 프로젝트 수준인데 프로젝트도 다차원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미 정책 각 부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복합과제, 단일과제 이렇게 과제 이름도 다를 정도로 정책이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팔러시,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다차원제예요. 그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평가하는데 두리뭉실 품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왜 그게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줬냐, 진짜 그게 그 결과를 가져다 줬다고 보느냐. 이 아까 말한 대로 반성을 우리가 해야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이제 그걸 위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개인 반성에서 일기 쓰듯이. 그럼 정책을 보고 그 왜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줬겠느냐. 그럼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뭐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은 특히 정책 평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소위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아까 말한 대로 기계적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계량을 좋아하고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도 그냥 통계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왔으니 이렇다라고 분석해서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리는 거. 이거는 이제 원래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Threat to statistical conclusion이라고 그러는데 정책 평가에서는 이와 같이 threat to 소위 말하는 validity에 해당하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쿡북처럼 다 알고 있어도 그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의사가 어떻게 진단합니까? 의사가 수많은 심프톰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처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게 전공이 죄송합니다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substance만 하면 그만 되는 건데 substance가 아니고 바로 그 방법론상으로 그런 문제를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두 가지의 특히 그 계량적이면서도 그 소위 말하는 질적인 양적이면서도 질적인 그것에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하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거시 정치학이라고 하는 비교 정치학에서 우리가 알지만 미국 같은데 비교 정치학 없어지잖아요. 점점 우리 행정학의 비교 행정은 없어졌지. 원래 있었지만 그 왜 그러냐면 그 기준의 비교라고 하는 게 방법론상으로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윌리엄 시트도 그랬지만 수많은 그 빅샷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다. 바로 우리가 무관심해하고 또는 간과해버릴 수 있는 질적인 분석, 사례 분석.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버드에서 특히 그런 걸 강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례 분석에 통해서 진짜로 거기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게 있다. 그걸 철학적으로 규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특히 그
학생들이 계시다거나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이 이제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방법론적으로 뭐를 우리가 말하는 연구 설계를 딱 결정하잖아요. 근데 설계를 결정하는데 연구 설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론이 없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마치 여러분들 어떤 자료를 분석해놓고 그 뭘로 분석하냐 그러니까 분석하는 게 SPSS, SES 뭐 이렇게 쓴 아직도 그런 박사님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석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통계를 한 번도 배우는 것이 없이 통계 프로그램을 보고 러닝만 배워가지고 그대로 적용해놓고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건 이제 굉장히 그래서 이분이 첫째 평가 이론 개발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 1960년대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것이 60년대 이후부터 나왔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거의 안 나왔고 아시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그 소위 말하는 심리학에서 아주 그 대가로서 그 당시는 나이가 이분도 그렇지만 별로 안 됐던 캠벨하고 스탠리라는 말은 들어서 봤을 겁니다. 그러한 그 소위 말하는 설계 평가 설계라고 하는 이 연구가 기초가 돼가지고 많은 것에 확산되고 있었을 텐데 이분이 그거를 이제 대단히 이제 문제점을 아주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더욱더 정책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에는 총괄 가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괄 평가라고 하는 거 말고 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게 총괄 가치가 있고 구분적인 가치가 있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더더욱더 저 복합 프로그램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멀티 프로젝트 같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팔러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지금까지 프로그램 이밸리에이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정책평가라고 그러지만 외국에서는 팔러시 이밸리에이션이라는 게 없어요. 미국에서도 어느 학자가 한번 하다가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고 말았을 정도예요. 왜? 팔러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석의 단위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수많은 복잡한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해야 되냐?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읽어보십시오면은 원래 강조하는 것처럼 단위별로 또는 분석적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분은 특히 이분이 책도 그렇듯이 영향평가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영향평가. 그러니까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은 정책이 어떤 영향을 줬냐 하는 것은 평가가 결과를 뭘 가져다 줬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결과를 가져다 줬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냐 이게 영향이란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 결국 뭐가 되죠? 굉장히 많은 인과고리를 분석을 하기 전에는 그게 그런 영향이 가져다 준지를 모르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러한 이론의 개발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영향분석 이론을 그분은 제안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론의 기본이 되기도 하고 또 방법론의 아주 핵이 되기도 하는데 옛날에 그 정정일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 썼을 때도 이제 그 한 요소가 된 것이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비교 집단 소위 그 무작위 비교 집단 설계라고 하는 우리는 평가학을 연구한다거나 학위를 하게 되면 방법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설계, 평가, 연구, 설계를 개발해야 돼요. 그냥 무슨 사례로 어느 정책을 평가했다 그러면 그거는 학위를 통과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그러한 평가의 수많은 이론들이나 설계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건 평가를 정확히 못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주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또 거기 더 나아가서 정책 영향 프로파일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도 또 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책에도 많이 하고 우리 노 교수님 책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서브젝트라고 해서 하위 목적 이론, 그것이 원래 프로그램 이론하고 같은 데내 각주에도 써놨지만 그거보다 훨씬 전에 생겼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한 대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다는데 목적이 계층 구조가 있는데 그 계층 구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팔로우해서 따라가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 헛다리 짚고 헛다리 결과를 가지고 헛다리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여러분 지표를 가지고 했는데 그 지표가 그거가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아무도 증명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표가 나오면 어쨌다. 대표적인 예로 GNP가 얼마 1% 올라갔다 그러면 경제가 잘 됐다 그러면 경제가 굉장히 잘 됐는데 뭐 때문에 잘 됐다는 건 없잖아요. 그래야 실업률이 만약에 5%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경제가 좋아서 떨어졌다. 그 경제가 좋아서 떨어진 것도 아니죠. 그죠? 그걸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 정책 활동과 각종 목표,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티어리하고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프로그램 논리라고도 하죠. 그게 뭐냐면
거기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찾는 노력이고 이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서브 오브젝트라고 하위 목적의 의미는 목표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정책이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 개념이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인과 오기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니까 아웃사이더의 환경 요인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 또 이분이 또 굉장히 강조한 것 중에 하나 스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문을 강조해요. 스피루스 팩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3의 변수라고 하는 거 또는 허위 변수, 결함 변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갖다가 가정을 하고 평가를 해버리죠.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이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이 크게 기여한 것들은 방법론 개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방법론 개선을 하면서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법론 개선을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계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계량적으로 해야 사실은 검증할 수 있는 게 유일하거든요. 말로 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말로 하면 대부분 보면 다른 사람도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량 분석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유의미성 검증,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을 기계적으로 해버려요. 그렇죠? 요즘에 보면 지금도 많은 논문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왜? 샘플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부터 이제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분석의 방법들을 많이 개선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no difference find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빈과설을 리젝트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점으로 이적용을 하죠. 1점을 하고 2점은 통계학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지 않으면 여기 써 있는 내용을 모른다. 그러니까 전부 알파 값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베타 값에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는 밸런싱 아웃이 되는 거야 서로. 캔슬링 아웃 이펙트가 있어. 한쪽이 크면 한쪽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양쪽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겠죠. 이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통계학이 한두 과목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더더욱더 중요한 거는 타당성의 위험性. 아까도 말했죠. threat validity라고. 그 한 가지 얘기를 드릴까요? 두 집단을 설계한다고 했는데 두 집단이 비교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selection effect. 여러분 좋아하는 히스토리칼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예요? 타임세리즈 어널리시스 하면 내가 타임세리즈 전공을 했는데 타임세리즈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히스토리 이펙트. 그렇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attraction effect, maturation effect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고는 어떤 영향이 그 정책에 영향을 줬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 먹어봤는데 이게 고춧가루가 들어가는지 후춧가루가 들어가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분이 또 크게 기여한 것 중에 하나는 다학문적이고 통섭적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 아까 말한 대로 계량이 굉장히 많이 하고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통계의 책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바로 그 반대편에 우리는 보통 제가 와서 처음에 이제 데뷔를 하느라고 고대에서 30년 전에 거의 데뷔를 할 때 방공론의 대가라고 하는 우리 선배 교수님 어느 분이 그냥 한마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가지 얘기를 드릴까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계량을 엄청 많이 해서 아마마들이고 뭐고 해서 다 얘기하니까 이분이 뭔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계량 나도 많이 해봤더니 계량을 해서는 결론이 안 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질적으로 분석하면 결론이 씁니까? 그랬더니 그랬다고 이제 내가 혼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다학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건 맞지요. 그냥 그래.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이분처럼 거목이 되기 전에는 내가 거기까지 올라갈 때는 나는 내일 모레 정년이 퇴임하는데 아직도 부족한데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히 평가 방법을 기획이론 같은데 플래닝은 뭐예요? 팔러시 메이킹이잖아요. 그 분야의 평가를 이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거를 이분이 개발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나아가서 더더욱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조직 정치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비교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 아신 대로 계량 분석으로 안 된다고 무조건 거절할 게 아니라 사례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발견하면 거기에 무슨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야단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잠깐 맺으면 결과적으로 이분이 연구한 연구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에 어떤 시사점을 주냐면 세 가지로 줍니다. 제가 그걸 찾아내느라고 그냥 저도 책 좀 보면 좀 저기 할 텐데 논문이 이분이 영문학을 했기 때문에 말도 아까 말한 대로 원래 학자들이 다 그렇지만 어떻게 꼬여서 얘기하는지 말도 어려운 말, 사전에도 없는 말, 뭐 이렇게 있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 사람은 정책평가 이론 개발에 아주 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읽어봐도 아주 쉽게 썼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이론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설계뿐만 아니라
그 방법의 타당성을 갖다 검증하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것들은 방법론을 계속 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그 분야에서는 나중에 이분이 평가학이라고 하는 그 평가론밖에 없잖아요. 지금 Science of Program Evaluation이라고 할 정도로 그 분야의 심혈을 많이 기울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분야에 노력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학회 앞으로 만약에 이론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평가학회에는 제일 많이 논문 쓴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한번 여러분 학회를 보건 정치학회를 보든 이론을 개발하는 평가 논문이든 또는 방법론을 개발한 논문이든 그게 없다는 거죠. 아까 말한 사례 연구는 했지만 상당 부분가 그냥 평가를 평가하는 것. 그런 결과만 알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대로 절대 내가 어느 분야에 전문적이다라고 해서 상대방의 학문적인 어프로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인과관계는 철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철학은 수많은 학문을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질적 분석하는 사람이 계량 분석이 필요 없다든지 양적 분석하는 사람이 질적 분석이 필요 없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학문의 기본 자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중요한 부분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시사점이고 특히나 나는 정책학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분야하고 제일 나중에 했던 정책 평가론의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